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의 재점화, 글로벌 경제 불안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업의 글로벌화와 경제적 힘의 개도국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글로벌화를 하면서 각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왜 확대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되게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경쟁이 이제 옛날보다 훨씬 치열해졌다.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소득 격차 확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제조업이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고용 비중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이제 고용 비중이 축소가 되면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서비스 산업의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제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소득 격차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자동화가 안 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제력이 그 해외에 더 그레이트 더블링 때문에 해외에 저임금 근로자가 많아져서 일자리가 해외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의 이동 때문에 또 국내에 있는 제조업 인력들의 실업과 소득 유실이 발생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게 러스트벨트의 백인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반영됐다고 보는 거고, 브렉시트가 일어난 이유도 바로 영국의 러스트벨트에서 경제적 불안이 높아진 세력들이 집단들이 반발한 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경제적 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 기업 간의 이익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기업이 그 시장의 이익을 거의 다 가져가는, 그래서 슈퍼스타 경제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그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인 모두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구조의 모순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보시면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감소한다. 이거 제조업에 일감이 없어서 일자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조업 자체가 자동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붉은색이 미국의 제조업 산출물이고, 파란색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계속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급격히 1970년부터 줄어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제조업이 자동화가 쉽다는 거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에 한국의 한 40%, 36%였던 것이 지금 20%, 25%대로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 내려가고 한국도 내려가는데, 이 추세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자리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져서 우리나라도 70% 이상이 이미 서비스업 일자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64년서부터 2012년까지 이 학력 간 상대적인 임금이 상승된 변화를 보시면 64년에 비해서 2012년에 고졸 미만은 실제 급여가 더 내려가 있는 반면, 그리고 고졸하고 전문대졸들은 거의 임금이 별로 못 올라간 반면에 대졸과 석사 이상의 고학력의 임금은 급격히 올라가서 소위 학력 프리미엄 또는 스킬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비스 산업에서 더 극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그 소위 사자 들어가는 의사,
변리사, 판사, 검사, 뭐 이런 박사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 소위 전문직은 소득이 높은 반면에 이 전문직으로 간주되지 않고 노동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육체 노동을 이용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임금이 극격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직은 숫자도 적고 또 대부분 정치 권력하고 밀접한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서 숫자도 극소로 작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커지면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것이 80년대 후반입니다. 이때 영국에서도 똑같이 관찰이 되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관찰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연히 이때가 이제 레이건하고 대처가 집권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걸 봐서 그것은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비난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문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든다면서 바이오 산업, 비메모리 산업, 수소 경제,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막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돈을 쓰겠다 그러고 전임 정부에서도 비슷했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5조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 거라는 것은 이 맥킨지가 최근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보통 우리가 1995년에 맥킨지의 추정에 의하면 제조업 일자리는 경제 개발이 돼서 쭉 해서 올라가다가 인당 국민소득이 12,400불이 되면 거기서 피크가 돼서 그때부터 줄어들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3만 불 국가이기 때문에 12,400불 오래전에 지난 거죠. 더 나쁜 소식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2015년에 그들이 다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경제 개발을 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피크로 되는 점은 국민소득 5,500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중국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불인데 옆에 3,800불 정도의 베트남이 좋은 일자리 생산 기지화 되면서 벌써 중국이 이 소위 동부의 경제특구는 다 개발이 돼서 그 힘을 밀어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륙은 일자리도 생기기 전에 벌써 중국의 공장들이 베트남한테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조업의 일자리 숫자는 앞에 보여준 그래프대로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부 제조업의 산업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산업의 제조업을 계속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처럼 제조업이 조금 반등되는 것을 할 수 있고 제조업이 있어야 서비스업도 튼튼해지지만 제조업만 가지고는 우리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트렌드고 그래서 그렇다면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많이 고용을 일으키고 월급을 제대로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서비스 산업의 개혁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써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되게 고임금의 많은 고용을 일으키는 쪽이 의료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인데 우리 문케어라고 해서 의료보험 영역을 확대하면 의료 단체들의 의료 병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고용은 더 늘릴 수가 없게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고질적으로 이 나라는 의료,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비영리로 돼 있어서 자본 투여가 되고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게 거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안 일으켜도 제조업이 계속 해외에서 성공하고 그러면서
GDP에 대한 기여는 계속 늘어나는데 GDP의 기여가 48,500불에 피크가 되면서 한 전체 GDP 29%까지 기여한다 그러는데 한국은 이미 사실은 저 통계보다 높은 수준, 전체의 한 30% 정도 이상의 GDP 기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GDP를 제조업에서 기대를 계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근데 맥킨지에 의하면 이게 48,500불까지 제조업의 GDP 기여가 늘어나는 거였던 것이 최근에 다시 보니까 21,700불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이 맥킨지의 예측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제조업이 만드는 부가가치가 GDP의 몇 퍼센트를 기여하느냐를 보시면 피크 시점이 2011년이었습니다. 그게 한 31.3% 정도로 아까 29.5%가 피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게 1970년대 10%였던 것이 30%가 넘는까지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 오른편 그래프는 최근 10년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데요. 보시면 2011년부터 계속 내려가서 31.3% 수준이 됐던 것이 지금 29.3%로 약 2% 정도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속 내려가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 하는 기업 비중이 2017년까지 내려갔고요. 금년에는 그 수출 비중이 급격히 수출이 지금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훌륭한 제조업 강국인 게 1960년대 2017년까지 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중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인도, 미국, 영국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세계 2위로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중국이 현재는 그리고 미국의 세계의 공장으로 차지하고 있는 4개 국가였고요. 여기에 인도가 이제 급격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하고 영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전 세계 제조업 중에 나라별 시장 점유율인데요. 중국이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만 2014년에 보면 23%고요. 미국, 일본, 독일이 다 감소한 반면에 유일하게 전 세계 제조업에서 마켓쉐어를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출에서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4%, 중국이 16%로 역시 GDP의 기여, 전 세계 제조업에서의 비중도 중국하고 한국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 수출의 비중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제조업 강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 상품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제조업 강국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의 전 세계 경쟁력을 딜로이트가 매년 보고서를 내는데요.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제조업 경쟁력이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에 4위였고요. 2016년에 5위였는데 2020년에는 20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최대 상위 6개 국가가 이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한국이 6개 국가고요. 한국은 2010년 5위에서 2020년 6위로 한 단계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 경쟁력이 줄어들고 그 중에서도 그 중국하고의 경쟁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주 우리 경제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2016년에 2위였던 미국이 2020년에 1위로 올라가고 중국이 2위로 떨어지면서 3위 독일, 4위 일본은 변함이 없고요. 한참 아래인 1위권이었던 인도가 2020년에 5위로 올라오고 5위였던 한국이 6위로 처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많이 줄고 있고요. 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어디에서 큰 격차가 있느냐? 당연히 원가 경쟁력에서는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에너지 정책의 품질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어서 그걸 더 지금 불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탈원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도로나 그 물류 쪽의 비율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중국하고 우리의 격차가 많이 줄어든 반면에 우리는 선진국하고 격차가 크게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뼈 아픈 것은 결국은 법률과 규제 환경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이나 독일,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점수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에는 기업의 개혁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개혁 대상이고 정부가 사회 인프라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특히 이제 탤런트 결국 저 4차 산업은 인재 중심의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서도 중국하고 격차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선진국하고 격차는 크게 독일이 97.4%로 자기네 국민의 인적 자원의 우수성에 대해서 CEO들이 다 동의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64.9%만이 우리나라가 인재 경쟁력이 있다고 CEO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R&D 비용은 비교 대상 국가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같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그래프에 2000년에서 2013년, 18년까지도 우리나라의 R&D 비중이 GDP 전체의 비중에서 가장 이 10대 제조 강국 중에서 가장 R&D 비중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경쟁력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느냐? 인적 자원 경쟁력에서 그 인시아드 대학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 매년 인적 자원 경쟁력의 순위를 잽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때 37위에서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29위로 올라간 이후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옆으로 30위로 계속 횡보 내지는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전진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 큰 하나는 사실은 수월성 있는 대학이 적다라고 하는 우리 수월성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대학을 가는데 인적 자원의 경쟁력은 낮은 거로 돼 있어서 2015년에 1000대 글로벌 대학에 우리나라에 한 36개 대학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중국이 83개, 일본이 74개, 독일이 55개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이 못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2005년하고 201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인건비 인상은 37%가 됐고 일본은 마이너스 5.2%, 미국이 26%, 독일이 19%로 우리나라의 임금 인상률이 물론 경제 성장도 가팔랐지만 임금 인상 수준도 상당히 가팔랐다는 것을 보시고 있고 지금 일본하고 격차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15년 데이터인데요. 2018년에는 되려 우리가 더 높게 나오게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의 격차는 미국 밑에 독일, 그 밑에 일본, 그 밑에 한국, 그 밑에 이제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우리가 그 일본하고의 격차는 줄였는데
독일과 미국하고의 격차는 생산성에서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생산성 향상에 이것들이 한계 있고 인시아드의 최근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보시면 지금 가로축은 국민소득이고 세로축이 이제 국제 경쟁력인데요. 국제 경쟁력에서 한 32 수준으로 낮게 책정. 그 OECD 국가에서는 중위권 국가로 고소득 국가가 여기 지금 파란색 점들인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 국가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아주 밀접한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이제 파란색이 첨단 상품이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싼 인건비를 기조로 하는 기술보다는 노동집약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노동집약 상품을 많이 파는 반면에 우리하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싼 걸 사고 우리가 첨단 상품을 중국에 팔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도 첨단 상품을 팔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 거를 일본에 팔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그렇지만 비싼 걸 파는 이런 교역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고임금 국가에 비해서 국제 경쟁력에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가를 보면 이제 여기 크게 낮은 쪽이 어떻게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유인하느냐, 어트랙트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잘하게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이나 테크니컬 스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다 선진국에 비해서 최고 잘하는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점수를 받는 랭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가 늘 142에서 120 수위로 조사 대상 중에 거의 제일 나쁜 쪽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사 관계에 대한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쪽 문제는 점점 노 쪽에 편향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가기에는 지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제의 큰 문제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서 순위가 보시면 106번에서 117번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를 상당히 막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여성들이 육아와 를 겸임하면서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번 정부는 거꾸로 정규직화를 강조하면서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국경제 재점화 시리즈에서 글로벌에서 선진국들이 왜 어렵고 경제 불안이 가속되고 있느냐 하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화하고 어마어마한 인구 대국들의 개도국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면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면서 선진국들이 훨씬 전에보다 어려운 경쟁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위기에 빠진 것도 바로 옆에 중국이 이제 노동집약 산업을 90년대 가져갔다면 지금 자본집약 산업, 조선이나 LCD, 휴대폰과 같은 자본 기술집약 산업도 가져가고 있고 일부 우주항공이나 전기차, 드론, 자기부상 열차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들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에서 분배 문제를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지속 경제 성장 발전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심대하게 훼손해서 앞으로 장기간 우리 경제가 어려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경제 정책의 후과를 많이 치를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경쟁력 악화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정부가 4대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창을 하는데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죠. 대기업이 다 할 수소경제나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일도 없고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어마어마한 그 기득권들의 저항을 뚫고 개혁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나 앞으로의 경제 불안은 해결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 경제의 훨씬 최근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강화된 글로벌화하고 많은 경쟁자가 새로 나타나는 것들이 경제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